반갑습니다. 디카로 쓰는 글 8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초대 강사분은 없고요. 오늘은 그 공모전에 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시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학 공모전이 많이 있는데요. 너무 많습니다. 분야도 많고 뭐 시부터 시작해서 소설 뭐 청소년들까지 해가지고 전국에 또 지방에서 하는 그런 문학 공모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학 공모전을 우리가 보고 이제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자료 찾는 것도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글 쓰는 동호회 카페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었는데요. 지금은 또 그런 공모전만 모아놓고 관리해주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우리가 지금 디카시를 하고 있으니까 디카시 공모전 어디에 공모할 수 있는지 지금 거의 공모전을 많이 지금 시행하고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도 오늘 수업을 듣고 지금까지 썼던 시 정리하셔가지고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공모전 공모에 한번 응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모전 사이트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또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엽서시 문학 공모전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엽서시 문학 공모전을 같이 한번 들어가 보고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화면을 띄웠거든요. 보이시나요? 네. 예, 자, 저 네이버 검색창 여러분이 쓰시는 다음이나 네이버나 뭐 이런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예, 검색창에다가 엽서시라고 치시면 돼요. 엽서시라고만 쳐도 엽서시 문학 공모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엽서시 문학 공모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맨 위에 엽서시 문학 공모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눌러서 밑에 것도 똑같습니다. 엽서시 문학 공모전. 위에 걸 눌러서 들어가 보면 여기가 가장 큰 사이트인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공모전은 여기에 다 실리는 것 같아요. 네, 보겠습니다. 엽서시 공모전이라고 뜨고요. 뭐 공모 정보 강좌 뭐 이렇게 쭉 뜹니다. 근데 어디로 가시냐면 밑으로 쭉 내리셔가지고 여기 보면 검색하기가 있어요. 검색하기 보이시죠? 예, 검색하기 혹은 그 밑에 보면 장르별 검색이 있어요. 장르별 검색. 지금 여기 이제 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디카시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색하기에서 공모전 이름으로 검색. 자, 여기에서 디카시라고 입력하고 검색하기를 눌러 볼게요. 네. 자, 그래서 공모하기를 해서 들어가 보면 디카시에 관련된 게 쭉 있거든요. 여기 보면 황순호 문학제 제5회 디카시 공모전은 이미 마감을 했어요. 이게 8월 15일 날 마감을 했어요. 여기는 9월 초에 문학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마감을 조금 빨리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도 열려 있는데요. 맨 위에 거부터 한번 볼게요. 디카시 제4회 부안군 10대 포토전 디카시 공모전. 예, 한번 이게 8월 31일까지, 8월 달까지예요.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풍경이 시가 되는 부안 디카시 공모전, 부안군 10대 포토전 에서 8월 31일까지인데요. 여기는 이 부안군에 있는 10대 포토전에서 찍은 사진만 가지고 접수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촬영 장소가 부안군 10대 포토존 해서 채석강, 적벽강, 솔섬, 곰소염전, 변산해수욕장, 직소폭포, 위도, 사찰, 내소사하고 계암사, 마실길, 줄포만 생태공원 갯벌 이렇게 해서 이 지정된 10곳에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 가지고
뒷가시를 만드는 그런 좀 제한된 내용이 있네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제7회 디카시. 네, 여기가 이제 디카시 처음으로 시작한 그곳이라고 보면 돼요. 네, 자, 2021년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제7회 디카시 공모전 쭉 내용이 나와 있고요. 8월 31일까지 공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뭐 가자 쭉 있고요. 1인당 작품 수는 3작품 이내 출품 가능.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에 5행 이내에 시적 문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보면 한국 디카시 협회 홈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여기에다 등록하고 접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공지사항을 잘 보시고 3편이라고 했으니까 3편만 하셔야지 뭐 4편, 5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접수하는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격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난대 공모 수상 결과가 있네요. 지난 수상작 보기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2020년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제6회 디카시 공모전 자, 17편이 선정됐는데요. 최우수상 제목이 중마고 오래 쳐다보면 서로 닮아간다지 당신의 이마에도 오래오래 함께한 지리산 능선 몇 개쯤이야. 너끈하게 새기지 않았을까? 자, 이런 안희숙님의 작품이고요. 어떤 자세, 광주리에 물고기가 이렇게 있네요. 한쪽으로 머리를 두는 일은 바다를 기억하는 태고적 자세일까? 온몸으로 비린내를 토하는 동안 바구니에 물해올이 인다. 이처럼 엄숙한 생의 최후를 본 적이 있느냐? 고해 시간, 노고단 일출, 지성감천, 문배 이런 거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최우수상 받은 이 안희숙님의 작품 보면 지금 동상에 이마주름살을 이렇게 가운데로 놓고 찍으셨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봤냐면 지리산 능선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카시에서 어떤 인물을 담아놓고 어떤 대상을 담아놓고 시를 써야 되는데 주름을 그냥 주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주름을 뭐 주름이 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름을 능선으로 은유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물고기가 광주리 안에 있는데 마치 한쪽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 한쪽 방향으로 헤엄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엄숙한 생에 최후를 본 적이 있네요. 물해올이 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네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7회 뒷가시 공모전 고요. 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돌문화공원 뒷가시 공모전 이거는 10월 29일까지네요.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돌문화공원 뒷가시 공모전 여기는 이제 제주입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에 숨겨져 있는 인문학적 가치와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움을 기록하며 명사하기 위해서 누구나 한번 다시 찾고 싶은 돌문화공원 뒷가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됐네요. 보면 공모 주제가 제주 돌문화공원의 풍경, 인물, 문화,
축제 등 돌문화공원의 이미지를 사진으로 찍은 이것도 또 제주로 가야겠네요. 예. 제주의 돌문화공원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뉴스 앤 제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화 가오로는 이제 끝났고요. 저희는 뭐 공모전은 아니고 시를 내는 거고 문화도시 홍성 디카시 공모전 이거는 9월 3일까지 이거는 이제 주체가 홍성군이고요. 문화도시 홍성 디카시 공모전 그래서 공모 주제는 홍성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글과 사진으로 이루어진 디카시 이것도 주제가 한정이 되어 있네요. 홍성으로 모두 37명을 수상을 하네요. 1등은 200만원 상금이 있고요. 홍성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뭐 큰 대회는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에 이제 디카시 동호회, 카페 이런 데 보시면 공모전에 관한 더 좋은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정보를 얻으셔가지고 이번 주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작업했던 거 만들어 놓은 작품 조금 더 한번 손을 더 보셔가지고 그거를 응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모하실 때는 그 공고란을 꼼꼼히 보시고요. 그쪽에서 이제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뭐 어디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으라는 거면 꼭 그거 가지고 해야 되고요. 내가 막 인위적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보내면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두 편 오는 게 아니라 막 몇백 편씩 오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 그 틀에서 벗어난 거는 그냥 다 접수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정리해서 접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디카시 공모전 간단하게 몇 군데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할 시 공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제목이 글은 창작이 아니라 배설이다 이런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도 될 수 있고요, 좀 지저분한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서 이제 글쓰기를 배웠지만, 학창 시절에 배운 글쓰기는 글을 예쁘고, 다듬어서 쓰는 거를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런데 이제 단련이 돼가지고, 뭐 글은 좀 매끄럽게 쓰는 편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창작이라는 거 봤을 때는, 창작은 글을 아름답게 꾸미고 이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요즘 현대문학에서의 글이라는 것은 배설인 것 같아요. 그 작가가 갖고 있는 그 작가가 내부에 갖고 있는 거를 던지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어떤 대상을 보고서 그게 이제 슬픔이나 아쉬움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그런 슬픔이나 아름다움을 잘 이렇게 꾸미고 묘사해가지고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거. 이런 걸 뭐 문학이나 시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있는 그대로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과감하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걸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얘기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이슈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여학생 아이가 시를 썼는데 엄마에 대한 시를 썼어요. 엄마에 대한 시를 썼는데 그 시 내용이 너무 참혹해요. 뭐 칼로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시냐 작품이냐 아니면 그 초등학생 아이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그 아이가 갖고 있던 그 내면의 어떤 그런 폭발
그걸 이제 있는 그대로 쓴 거죠. 예. 그게 뭐 과격하다, 뭐 아이가 쓸 수 없는 그런 표현이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요즘 아이들이 그런 영상이나 매체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머릿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있는 거를 그냥 아이는 서스럼 없이 표현을 했다. 그래서 문학이다, 시다라고 이제 평가 내린 분들도 있고, 너무 과하다, 아니다, 안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게 이제 이슈화 됐을 때 그 학생의 어머니가 인터뷰한 게 있었어요. 그 인터뷰한 그 내용이 그냥 아이의 어떤 작품으로, 문학으로 이해해달라. 그렇다고 뭐 아이가 진짜로 뭐 칼을 들고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아이가 내재돼 있던, 억압받던 거를 표출한 그런 문학으로 이해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보고 시를 전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직관력이라고 봐요. 직관력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제가 프린트에 써놓은 것처럼 감각, 경험, 연상, 판단, 추이 따위의 사유작용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이런 작용을 우리가 직관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시인이 이제 시를 썼을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시를 썼을 때 뭔가 깊이 생각하고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출발점은 직관적이에요. 그 대상을 보고서 이거는 이거야 라고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출발하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더 붙이고 더 설명을 하고 은유를 넣고 뭐 상상을 넣고 막 그러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얘기처럼 낙타 얘기가 했었죠. 낙타가 사자가 되고 사자가 아이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아이는 다시 사막으로 가서 시의 그 거리를 갖고 와야 되니까 다시 낙타가 돼가지고 사막으로 또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막에 있는 거예요. 사막,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활하는 것 자체가 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생활하는 거에서 내가 어떤 소재를 딱 봤을 때 뭔가 깊이 생각해가지고 시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봤을 때 이거는 이건데 이거다 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그 대상에 대해서 평소에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연필에 관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자, 연필을 갖고 시를 쓴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연필을 안 써요. 볼펜만 쓰고 만년필만 써요. 그럼 그 사람은 연필에 대한 시를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과제가 연필이니까 한번 연필 만져보고 연필을 하루 써보고 시를 쓸까? 시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죠? 가끔 그 시나 이런 공모전을 보면 예를 들어서 포항에도 이제 공모전을 하는데, 포항문학제 공모전을 하면 그 배경이 바다예요, 바다. 그럼 이제 바다에 관한 시를 써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바다를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포항문학제에 한번 작품을 내볼까? 그래서 이제 포항까지 너무 머니까 서해, 제부도 이런 데 갔어요. 그럼 그 제부도를 보고서 쓴 그 시가 포항을 대표하는 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시간을 내서 포항까지 갔어요. 그래서 포항은 바다를 한번 보고 시를 썼다. 그러면 한 번 보고서 쓴 시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사람들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시를 쓸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는데 제주에 이제 사삼문학제가 있거든요. 상금도 커요. 제주의 사삼문학제가 시, 뭐 소설 이렇게 뭐 해서 문학제를 하는데, 그러면 제주 사삼문학제에 수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예. 가장 유리한 사람이 제주도에 사는 사람. 왜 그러냐면 늘 봐왔던 일이고, 4.3 사건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늘 생각하고 뭐 이슈화되고 그런 일이니까 그 사람 안에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시를 썼을 때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게 발화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4.3 사건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 오랫동안 공부하고 오랫동안 책을 뭐 검토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4.3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시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나도 한번 4.3 문학집 내봐야지 해서 쓴 사람들이 이런 앞에 두 부류를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관이란 것도 그럼 결국은 그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 대상에 대한 경험, 또 그 대상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유하는, 오랫동안 관찰하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오랫동안 번뇌하고 고민하고 했을 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에너지가 어느 순간에 이제 발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발화하는 시점이 바로 직관이라는 거죠. 직관. 그 대상을 보고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경험을 하고 생각했는데 그럼 결국은 A는 B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시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직관을 가지고서 우리가 시를 시작하면 그 시를 표출을 해야 되거든요. 예, 표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쓰는 시의 그 흐름은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어떤 시의 주제를 이제 잡아요. 직관위에서 이거 한번 써볼까? 이거는 A는 B 같은데 해서 이제 A 이야기를 쭉 써요. 또 혹은 B 이야기를 쭉 써요. 근데 쭉 쓰면서 그냥 에세이 쓰듯이 막 주저리 써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막 쓰고 막 써요. 쓰고 나서 이제 그걸 정리하지 않습니까? 정리해서 시적인 문장으로 가다듬고 삭제하는 것도 있고 줄어드린 것도 있고 축소하는 것도 있고 뭐 그래서 막 다듬습니다. 다듬고 나서 바로 이제 시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매듭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의 첫 문장은 신이 내리고 시의 마지막 문장은 운명이다. 뭐 그런 말을 했는데 마지막 문장은 이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근데 그 마지막 매듭을 어떻게 짓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최서진 시인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시를 쓰러 가면 음악을 듣고서 시를 쓰러 가는 모드로 들어간대요. 모든 거 이제 다 떨쳐놓고 뭐 아내고 엄마고 이걸 다 떨쳐놓고 나 이제 시 쓸 거야 그러면 시 쓰는 모드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사람마다 이제 그 시 쓰는 방법이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무리 지을 때 그 시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럼 오늘 한번 이 시를 마무리 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 그 시를 딱 놓고요.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평온하고 해피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좋은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오늘에 있었던 그 짜증스러운 거를 다 불러와요. 어제 있었던 거,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런 뭐 짜증이나 이런 힘든 거를 막 불러와가지고 내 안에 이제 스트레스 수치를 좀 올립니다. 잘못 건들면 폭발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올린 상태에서 시 매듭을 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를 뭔가를 막 분출을 하는 거죠. 이쁘게 꾸며가지고 예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모나고 거칠게 내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거를 막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은 시는 창작이 아니라 배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학을 공부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문학뿐만이 아니라 예술, 경제 어디든 다 이 사람의 이론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의식. 그래서 혹시라도 이 프로이트에 관한 책을 안 읽으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프로이트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를 분출해야 할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린트 보시면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대한 간단한 영역이 있습니다. 1856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요. 심리학자면서 의사, 그리고
정신분석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프로이트 이후부터 이제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나왔는데, 아주 19세기 말에 대단한 어떤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이고,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모든 분야에 아주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그 예전에, 그러니까 플라톤부터 쭉 내려왔던 어떤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주의로 뭔가를 이렇게 이룩한 문화였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은 그런 합리적인 이성을 해야 돼. 그런 이성적인 사고가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쭉 해서 그 이성적인 사고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그 결과물로 뭐 문학도 하고 예술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통념이었는데, 프로이트가 나타나면서 사실 인간은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아 하면서 그 이성적인 걸로 설명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갖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이라는 그런 책이 이제 있는데, 꼭 뭐 그 책을 직접 안 읽어도 되고요. 프로이트의 이런 꿈의 해석이나 무의식을 설명하는 책이 또 있어요. 여러 학자들이 프로이트의 사상을 또 설명하는 책도 있고, 문학에서는 문학의 입장에서 프로이트를 설명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한 파장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룩해가지고 어떤 사회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었는데, 그럴 때 뭔가 조금 석연치 않게 확실하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왜 그런 거야? 이거는 왜 그런 거야?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프로이트가 나타나가지고,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무의식 때문에 이렇게 표출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프로이트의 그런 이론을 반대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막 이러면서 19세기 말에 이제 큰 파장이 일어나는데, 프로이트가 그 정신분석학의 어떤 큰 학파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생겨나고, 그 프로이트의 제자 융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또 프로이트의 이론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또 다른 이론들을 내면서 오늘날까지 그 정신분석학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분석학을 조금 우리가 문학의 관점에서 조금 오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프로이트가 또 했던 그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성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성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게 조금 금지시되고 터부시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프로이트는 그 무의식이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무의식으로 설명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성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어요. 인식을 하고 뭐 거기에 대한 뭐 의논 이런 건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제 프로이트가 처음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가 뭐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유명해지다 보면 적이 많습니다.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뭐 선거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고 누가 이렇게 막 1등으로 앞서 나가면 그 사람 또 막 공격하고, 또 누가 이렇게 또 뭐 또 잘 나가면 또 막 공격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인류 문화사에 봤을 때 프로이트만큼 그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없어요. 전 분야에. 그러다 보니까 아주 프로이트를 견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말년에는 그런데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썼는데, 아인슈타인한테 뭐라고 썼냐면, 물리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선생님의 이론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다. 그런데 심리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늘 반대를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은 참 운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썼던 편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프로이트가 이 말년에는 견제를 굉장히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고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의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 생각하는 건 이제 심리학인데, 미국 대학에서 학부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심리학과예요, 심리학.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심리학과가 조금 인기가 생겼는데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심리학과를 이제 많이 권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심리학과가 커트라인도 많이 높아지고 학생들이 많이 또 지원을 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의식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무의식이란 어떤 것이냐. 프로이트의 그 책을 기반으로 해갖고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무의식이란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의식이 없는 거죠. 의식이 없는 건데,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거는 잠들어 있는 상태. 잠들었다가 막 깬 상태? 뭐 이런 게 무의식이죠. 의도하지 않은 자동적인 반응을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고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적으로 뭐가 오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고, 반사적으로 이렇게 딱 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 멍한 상태.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상태. 이성적 사고가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무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식. 또 신경학적으로 숙달된 상태.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운동선수 얘기하면서 야구선수가 이렇게 야구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공이 날라오면 이렇게 날라오면 이렇게 쳐야지, 저렇게 날라오면 저렇게 쳐야지. 그렇게 이제 맨날 연습을 하는데, 그럼 실제 시합이 나가서 공이 올 때 그 공이 오는 걸 생각하면서 이게 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반사적으로.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매일같이 운동을 하는 거는, 신경적으로 그거 반응하게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신경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초등학생들 2학년 때 이제 구구단 외우잖아요. 여러분 손자들이 이제 2학년이 되면 구구단을 외우는데, 아이한테 자 구구단 하자 3, 6 이렇게 하면 그건 학습이 안 돼요. 그건 그냥 학습이 안 되고요. 아이가 뭐 하고 있을 때 툭 쳐가지고 3, 6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뭐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학습이 돼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 답을 할 정도가 되면 아이가 이제 구구단을 완전히 외웠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이트가 말한 이 무의식 상태가 신경학적으로 숙달된 어떤 상태. 운동선수들이 생각하지 않고 발을 대고 손을 대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신경적으로 학습된 상태가 바로 무의식 상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무의식을 이제 프로이트가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 비유를 가지고 이제 설명했어요. 두 번째, 무의식의 비유. 비유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려운 거를 아주 이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비유인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 뭐였죠? 낙타, 사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에도 보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죠. 왜 그러냐면 철학 자체를 얘기해버리면 일반인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좀 쉬운 거 비유를 넣어가지고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프로이트도 비유를 넣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지명 자체를 그대로 갖다 쓰면서 얘기를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의식은 작은 문이 열려있는 작은 응접실이다.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게 어떤 집에 작은 응접실이에요. 근데 그 작은 응접실로 들어가는 문은 작아요. 크지가 않아요. 근데 그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열려있다라는 거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허락만 받으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무의식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의식을 응접실에다 이제 비유를 했고요. 그 응접실에 들어가려는 작은 이미지들이 현관에 몰려있다. 자, 어떤 이미지, 대상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현관 앞에 막 몰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관 앞에 몰려있는 이미지들을 우리가 뭐라 했냐면, 프로이트가 뭐라 했냐면 충동들, 그러니까 충동, 어떤 충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욕구나 충동이 막 일어났는데 그런 충동들이 그
어떤 이미지처럼 돼가지고 현관 앞에 이렇게 여러 개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응접실로 들어가야 되죠. 예. 자, 응접실 안에는 충동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의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응접실 안에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란 것이, 누군가가 들어와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걸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작은 문에는 근데 경비원이 있어요. 문지기가 있어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비원은 충동을 입장시키거나 입장을 거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충동, 예를 들어서 때리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때리고 싶은 그 충동을 경비원이 그럼 너 들어가. 그럼 이 때리고 싶은 충동이 응접실 안으로 들어가서 의식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나 누구를 때리고 싶어. 그럼 이제 의식이 안 돼, 돼,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겠죠. 근데 어떨 때는 그 때리고 싶다는 그 충동이 응접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비원이 막는 거예요. 안 돼, 들어가지 마. 밖에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입장을 거절당한 충동은 무의식으로 현관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 입장을 거절당한 그 충동이 무의식으로 현관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예. 무의식은 계속해서 응접실로 들어가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하며 억압에 놓이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충동이 있는데 이 충동을 표출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면 억압된다라는 거예요. 응접실 안에 들어가서 의식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경비원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계속 현관 밖에 웅크리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들어가지 못한 이 무의식은 억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은 그런 충동이 수치심이나 공포나 죄책감 같은 달갑지 않은 감정들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출입을 막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비원은 뭐냐면 사회적 통념이나 관념 혹은 타인의 의식 같은 것이 경비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억압받는 무의식하고 대조되는 게 망각이에요, 망각.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들은 망각된다라는 거, 망각.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은 망각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있다가 그게 쓸모가 없어지면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억압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식에 의해서 갖고 있는 이 생각,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라지는 망각된 상태로 없어지는 이것과 억압받는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무의식은 다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각된 생각들은 표류하다가 사라진다. 반면 억압된 무의식은 사람의 정신생활에 일부 남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전의식과 무의식을 이렇게 나눴는데, 전의식은 뭐냐? 단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의식, 사고, 논리적인 것, 이런 거를 우리가 2차 과정이라고 하고요. 무의식은 뭐냐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어떤 생각, 쾌락에 의한 사고, 1차 과정, 이런 것들을 무의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새 이제 화두가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도 어떤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림도 막 그리고, 시도 쓰나요? 시는 아직 못 쓴 것 같은데, 예술 그림 같은 거는 막 이렇게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림 중에 풍경화나 이런 거는 그릴 수 있죠. 오히려 사람보다 더 잘 그리고 정밀화 같은 거는 더 정교하게 그리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는 추상화 같은 거는 아직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추상화는 말 그대로 그 안에 어떤 사람의 의식도 있지만 무의식도 거기 이제 표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럼 이제 인공지능은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그 데이터 이하의 사고를 하는 그런 게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인공지능한테는 이제 무의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이제 정점에 다다라가지고 인간하고 거의 대등한
오히려 이제 인간보다 높은 수준에 다다랐을 때 인공지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는 무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이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인공지능이 또 좌절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신과 인간의 어떤 경쟁을 얘기했어요. 예. 물론 경쟁은 안 되지만 인간이 신학에 계속 도전을 하는 거죠. 뭔가를 도전해가지고 무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고 해서 예전에는 신과 인간의 어떤 경쟁 구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신은 없어졌어요.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쟁 구도로 가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얼만큼 인간을 따라올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얼마나 인간을 초월해서 나갈지 그런 게 지금 막 화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학생들이 이제 장래 직업 고를 때도 거기에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미래에 얻을 직업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거. 네, 그게 1순위예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일단은 1순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는 그 인공지능이 대신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우리가 받는 진료에 한 83%는 데이터화돼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감기가 걸렸다든가 지금처럼 뭐 코로나가 이렇게 생겼다 해갖고 병원 갔을 때는 83%에 해당하는 그런 병들은 어느 병원을 가나 어느 의사를 가나 처방이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83%는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17%만 인간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의사는 지금 직업군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간호사는요,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따라갈 수가 없대요. 물론 이제 어떤 단순한 물건을 날라주거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뭐 주사를 놓거나, 뭐 상태를 파악해서 뭐 하거나 이런 건 아직 사람의 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뭐 오히려 간호사가 직업군이 더 올라가고 뭐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이 문제가 아니고요.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그 경쟁 구도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한창 그 의술이 막 발전하고 할 때 옛날에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10년 전쯤 됐는데 저한테 뭐라 했냐면 뭐 앞으로 10년 후면 죽지 않을 어떤 약이 개발이 된대. 그래서 10년만 버티고 살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그런 뉴스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의학이 막 발달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의술이 너무 발달했어요. 너무 발달해갖고 생명을 창조하는 데까지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진흙으로 막 빚어가지고 진흙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가지고 생명을 만드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만드는 그런 수준까지 다다른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신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신, 나랑 우리랑 한판 붙어.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이렇게 경쟁을 도전을 선포했대요. 그래서 신이 그래? 그럼 이제 한번 시합을 해보자 하고 이제 신하고 인간하고 이제 대결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진흙을 막 빚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들려고 진흙을 막 빚고 있는데 옆에 있던 신이 그랬대요. 야, 니흙 갖고 해. 그러니까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아주 그 기본적인 거 이런 거는 신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흙을 우리가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는 인공지능하고 우리도 어떤 그런 경쟁 구도가 되면 결국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거는 뭐냐? 분출이라는 거죠. 분출. 분출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 잠깐 나눴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게 억압받은 거니까 부정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억압받는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라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창조의 공간이다라는 거죠. 그 억압되어 있는 것을 끌고 나와서 우리가 작품으로 끌어내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금 한 말은 프로이트가 그 책에서 한 얘기인데요. 무의식은 억압받는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라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창조의 공간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프로이트가 여기서 어른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이를 대상으로 봤을 때 어른의 역할이 중요하다. 욕구도 만족시켜 주면서 이성적 판단을 교육시키고 이것으로 인해 이성적 행동을 낳는 결과를 아이들이 예측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리키고 했을 때 아이들이 그 안에 욕구분만 있어요. 그러니까 욕구를 표출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표출을 못하게 우리가 너무 억압하게 되면 그 욕구를 억압하는 거로 인해서 나중에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잔인무도한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할까?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이성적 사고로는 그 사람을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성적이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범죄자들이 어떤 그런 일을 했을 때는 이성적 사고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으로는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이트가 설명한 게 뭐냐면 지킬 앤 하이드 이야기를 꺼내요. 지킬 앤 하이드는 1886년에 나온 그 이야기인데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킬 박사가 아주 평범하고 모범적이고 이런 의사인데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욕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표출을 못하는 거죠. 왜? 지킬 박사라는 사람은 아주 그냥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반듯한 사람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완벽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욕구불만, 향락과 쾌락에 대한 그런 것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이걸 표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가 약을 만들어가지고 그 약을 먹으면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하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킬 박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이드가 이제 마음껏 막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지킬 박사가 되고 또 하이드가 되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빗대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 그 욕구를 어느 정도 절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욕구를 어느 정도 표출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의 그 무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무의식을 이제 우리가 문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럼 무의식이라는 건 뭐냐? 시를 발화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그 대상을 직관적으로 딱 인식을 해서 뭔가가 딱 표출되게끔 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바로 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무의식의 세계. 그럼 이 무의식의 세계는 어디서 나오느냐? 평소에 공부를 해야겠죠. 평소에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평소에 시를 많이 읽고 좋은 시를 내가 좋아하는 시, 나도 이런 시를 쓰고 싶어. 이 시인처럼 이런 시를 쓸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시를 많이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 옆에서 툭 쳤을 때 어떤 대상이 눈앞을 싹 스쳐갔을 때 시가 딱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무의식에서 또 얻을 수 있다. 또 그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그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그 욕구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문학 작품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막 표출을 시켜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시간 내셔가지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그 뭐 꿈의 대화가 아니어도 요즘 최근에 나온 다른 정신분석학 학자들이 다시 재해석해서 내는 그런 작품들, 그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그 작품 쓰는데 아주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미 시인의 퍼스널 컴퓨터예요. 퍼스널 컴퓨터인데 최영미 시인의 그 시는 읽기가 일단 편합니다. 이렇게 너무 요즘 현대 시인처럼 막 꼬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툭툭 내뱉듯이
쓰셔요. 그래서 분출이 좀 많으신 그런 시가, 분출이 많은 그런 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퍼스널 컴퓨터. 새로운 시간을 입력하세요. 그는 점잖게 말한다. 노련한 공화국처럼 품 안의 계집처럼 그는 부드럽게 명령한다. 준비가 됐으면 아무 키나 누르세요. 그는 관대하기까지 한다. 연습을 계속할까요? 아니면 메뉴로 돌아갈까요? 그는 물어볼 줄도 안다. 잘못되었거나 없습니다. 그는 항상 빠져나갈 길을 갖고 있다. 능란한 외교관처럼 모든 걸 알고 있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 파일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그는 정중히 거절한다. 그렇게 그는 길들인다. 자기 앞에 무릎 꿇은 오른손 왼손, 빨간 매니큐어, 14K 다이아 살찐 손, 기름때 꾀제제 핏발선 손, 솔솔 꺾여 길들인다. 민감한 그는 가끔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구테타를 꿈꾼다. 돌아가십시오. 화면의 초기 상태로 그대가 비롯된 곳, 그대의 뿌리, 그대의 고향으로 낚시터로 강단으로 공장으로 모두 돌아가십시오. 이 기록을 삭제해도 될까요? 친절하게도 그는 유감스러운 과거를 지워준다. 깨끗이 없었던 듯 없애준다. 우리 시간과 정열을 그대에게. 어쨌든 그는 매우 인간적이다. 필요할 때 늘 곁에 깜빡거리는 친구보다도 낫다. 애인보다도 낫다. 말은 없어도 알아서 챙겨주는 그 앞에서 한없이 착해지고픈 이게 사랑이라면 컴퓨터와 18수만 있다면. 예, 시집 30잔치는 끝났다에 나온 시인데요. 파격적이죠. 예. 그래서 예전의 시들은 시 안에서 성적인 그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금기시대던 그런데 요새 최근에 와서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건 외설이 아니고요. 외설로 쓰는 게 아니라 작품으로서 그 성적인 표현들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영미 시인의 이 19절이 굉장히 또 이슈가 돼가지고 한동안 또 시끄러웠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또 한 편 더 볼게요. 밥을 지으며 밥물은 대강 부어요. 쌀 위에 국자가 잠길랑 말랑. 물을 붓고 버튼을 눌러요. 전기밥솥의 눈금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밥물은 대충 부어요. 되든 질든. 되는 대로 대충 살아왔어요. 대충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전쟁만큼 힘들었어요. 목숨을 걸고 뭘 하진 않았어요. 왜 그래야 하죠? 35이 지나 제 계산이 맞은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이런 시인데요. 보면 시가 일상생활에 있는 그대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시를 쓰려고 이제 공부를 하지만 뭐 또 좋은 시를 쓰려고 여러 이야기를 듣고 뭐 여러 책, 철학 이야기 이런 거를 막 듣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일상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소재가 돼가지고 시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옛날처럼 뭐 꾸미고 아름답게 하고 막 이렇게 뭐 살을 덧대고 표현을 뭐 과장하게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툭툭 뱉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이렇게 뱉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온세미로에서 시를 배울 때 한 분이 오셨는데 생각나는 게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교회 사모님. 교회 사모님이 시를 와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시를 이제 막 처음에 이렇게 써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난한 시만 써오시는 거예요. 무난한 거. 이렇게 예쁘게 포장된 그런 시들.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써온 시가 척이라는 시예요. 척. 잘난 척, 착한 척, 이쁜 척, 척 하면서 그 척이라는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척이란 말 안에 그분의 그
그동안 쌓여왔던 그런 억압받았던 그런 내용이 다 있던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우시더라고. 그러고는 이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게 시라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막 꾸며가지고 내는 그런 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겪은 거, 내가 안에 있는 거를 그냥 과감하게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처음 쓰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왠지 쓰면은 다 들킬 것 같아. 내 속마음을 다 들킬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쁘게만 꾸미는 거죠. 근데 그 초보 단계 그거를 빨리 깨가지고 그냥 내 안에 있는 얘기를 그냥 다 꺼내면 돼요. 물론 이제 상대방이 이해할 정도로, 상대방이 수위 조절을 해야죠. 상대방이 읽는 사람이 이해할 정도로 수위를 조절해서 그걸 다 꺼내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이라는 건 사는 게 다 비슷합니다. 특별하게 뭐 고상한 사람도 없고 특별하게 뭐 잘못된 사람도 없고 사람은 다 비슷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학 작품을 통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영미 시인의 이 작품을 보면 이렇게 툭툭 내던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도 공감을 형성하는 그런 글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영미 시인이 원래는 이제 미술사를 전공한 분이시고요. 시는 나중에. 자, 이런 시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려운 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황병승 시인의 시예요. 제목부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밍따오 익스프레스 시코스 밴드의 변 이런 거예요. 황병승 시. 황병승 시인은 얼마 전에 이제 작고를 했는데요. 젊은 시인이죠. 저보다는 나이가 서너 살 많았던 것 같고 한두 살 정도 많았던 것 같고요. 황병승 시인도 등단했을 때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문단을 둘로 나눌 정도로 아주 굉장한 여파를 몰고 왔던 그런 시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인이 몇 년 전에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이제 어떤 시인이 그 친한 시인이 그 수습을 하러 이제 집에 갔는데 집에 쌀 한 톨이 없더라. 뭐 술병만 있고 쌀 한 톨도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인이 쓴 이 작품을 보면서 또 이 시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데요. 일단은 밍따오 익스프레스 시코스 밴드의 변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변은 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똥. 좀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시코스 밴드라는 게 있어요. 음악 밴드. 그러니까 인디 밴드 같은 거. 인디 밴드 같은 그런 밴드의 똥이 이야기예요. 똥. 그럼 밍따오는 뭐냐? 밍따오는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뭐 명도라는 섬 이름이기도 하고 밍따오라는 뭐 중국계 감독이 있기도 하고 하는데요. 밍따오는 어떤 말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왕따들이 뭐 오줌이 없어를 뭐 좋아한다 뭐 이런 식의 약자입니다. 밍따오라는 게. 그러니까 이 황병승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류가 아닌 비주류 사람들이 뭔가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디밴드나 이런 밴드들도 마찬가지로 주류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류가 인정하지 않는 소외된 그런 비주류 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볼 때는 야 그게 음악이야? 음악이란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주류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형태를 갖고 이런 형식을 갖고 음악을 하려면 이런 거를 공부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인디나 이런 밴드들은 왜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만의 색깔을 추구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완성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을 아마 황병승 시인 본인 자체를 그렇게 빗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황병승 시인도 마지막에는 조금 암울하게 생활하다가 이제 떠났는데 항상 도전을 받거든요. 아까 프로이트도 마찬가지로 프로이트가 이렇게 막 유명해지고 하니까 프로이트에 반대되는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프로이트가 한 얘기를 자꾸 막 이렇게 까내리고
반론을 제기하고 막 하면서 괴롭히거든요. 오죽하면 프로이트가 아인슈타인한테 전화를, 아니 편지를 써가지고 아까 한 것처럼 물리학을 모르는 사람은 당신의 학문에 대해서 이렇게 논할 수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심리학도 모르면서 내 학문에 대해서 이렇게 딴지를 거냐 하면서 하소연했던 것처럼 황병승 시인도 진짜 문단이 둘로 나눴어요. 황병승을 인정하는 부류랑 황병승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랑 그래서 크게 나뉘어서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시인인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도 이런 인디밴드처럼 자기만의 어떤 그 세계를 구축하고 싶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시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이렇게 어려운 시를 읽고 어렵게 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출해서 시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있는 그 처지에 억압받고 있는 거를 어느 무명 밴드의 아주 똥에 비유하면서 분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똥이 막 나오려고 하는 순간의 감정,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감정으로 음악을 만들었네. 사라지려는 힘과 드러내려는 힘의 긴장 속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만의 익스페리멘털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익스페리멘털이 이제 실험적인, 인디밴드나 이런 밴드들이 실험적인 음악을 많이 하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첫 앨범을 들으러 온 프렌드샵들과 함께 양초를 여러 개 켜놓은 방에 둘러앉았네. 그 모습은 마치 거인족이 사는 마을에 약간 기울어진 구름 모양을 닮았다. 라고 말하며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 밴드의 막내 요시다는 CD를 돌렸고 첫 트랙의 느린 멜로디가 흐르자 그곳에 모인 약간 기울어진 모양의 구름들은 서서히 엉켜붙기 시작했네. 우리는 표정으로 서로의 마음을 다 읽었어. 크고 작은 구름들이 커다란 산맥을 향해 천천히 몰려갔으니까 밍따오들. 작년 겨울의 일이었네. 우리는 그 뒤로 두 번 다시 그때의 감정으로 연주할 수 없었다. 라고 말하면 너희는 오후 약간 과정된 표정을 지을 수도 있겠지. 극복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야. 항상 그런 것은 아닐 테지만 이미 경험해버린 우수수한 감정들. 그것은 우수수했다. 우수수라고 밖에는. 그 이상한 것을 요구했고 그것은 인격의 성장이나 혹은 변태적인 행위의 몰입과는 또 다른 어떤 것이었네. 다른 밴드들 역시 우리와 같은 순간에 낭패감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들은 갑자기 너무 어른스러워지거나 터무니없이 유식해지거나 더 이상 음악이라고 수 없는 도무지 엉터리라라라에 남은 열정을 허비하고 있어. 밍따오들. 우리는 잠깐의 혼동 속에 있고 그 혼동을 위장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말이지 약간 기울어진 거인족이 머리 위를 흐르는 구름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알았던 적도 없는 거야. 우리는 얼마간 서로를 위로해야겠지. 금세 40이 되고 50이 될 테지만 점점 더 똥마려운 익스페리멘털에 사로잡히고 점점 더 기울어져서 어느 죽음과 가까운 우수수한 산맥을 지날 때쯤 우리는 언젠가 환각 속에서 스쳐 지난 적 있는 어느 외로운 말을 타자들의 땅을 내려다보며 조금씩 서서히 한 덩어리의 밍따오들. 그래서 시집 여장 남자 시코크라는 시집에 실려있는 시입니다. 좀 오타가 몇 개 좀 있는데요. 자, 이 황병승 시인을 가지고 우리 그 심화에 지난번에 이제 초대 강사로 왔던 이은정 작가가 쓴 글이 있어요. 네, 이은정 작가가 오후의 문장이라는 그 코너에서 좋은 글을 써주고 있는데 이은정 작가 글이 참 좋습니다. 그 중에서 그 4호로에 나왔던 거 나만의 익스페리멘털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황병승 시인의 시를 소개하면서 한 말이 문학은 그 배출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배설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 프린트에 그 나만의 익스페리멘털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실 때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저는 그 중에서 한 부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할 때, 시를 쓸 때 창작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분출시켜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후반부 그 치약 그림 있는 그 위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변기에 앉아 울었던 순간을 떠올리면 어설프게나마 문학적 방향이 그려진다. 똥이 막 나오려고 하는 순간의 감정으로 글을 써본 적이 있던가? 혹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감정으로 써본 적이 있던가?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답게 보일 만한 글만 쓰지는 않았던가? 향기롭거나 향기가 없다면 향수라도 뿌려서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던가? 나는 내 물음에 끝내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해보자. 나만의 익스페리멘탈. 똥을 싸는 순간마다 내 안에 가장 부끄러운 문장 하나씩 쓰고 나가자. 일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나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변기물이 채 다 빠지기도 전에 서둘러 책상 앞에 와서 방금 똥을 싸며 떠올린 문장을 노트에 쓴다. 그렇게 모인 문장을 읽어보며 생각했다. 책상 앞에서 편한 의자에 기대어 아랫배를 내밀고 썼던 글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단순한 한글의 조합이지 않았을까? 돌 지난 나이부터 죽기 전까지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배설의 양가성인 더러움과 쾌감, 글은 그렇게 써야 했다. 냄새나는 건 냄새나는 대로, 못생긴 건 못생긴 대로 배설부터 해야 했다. 제대로 배설도 못하는 주제에 다듬고 포장하고 향수만 고르느라 슬럼프가 오고 변비가 왔다. 나는 작가인가 창작꾼인가 비로소 깨닫다니. 똥을 싸다가 황병승의 시가 떠오르더니 마침내 요즘은 가끔 목소리를 듣곤 한다. 납작해진 치약이 돌돌 말아서 짤 때 치약이 하는 말. 다 쓴 샴푸통에 물을 부어서 흔들어 쓸 때 샴푸통에서 쏟아지는 비아냥. 작아진 빨래비누를 스타킹에 집어넣을 때 비누 조각들이 속삭이는 목소리. 귀를 막아도 들리는 그 소리가 이제는 반갑다. 덕분에 나는 창작이라는 근사한 단어를 버리고 배설을 택했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배설은 창작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창작이 배설이지는 않아서 아름다움과 쾌감 사이에서 헤매었다. 나는 오늘도 변기 위에서 글을 쓴다. 내가 가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배설하기 위해 아랫배에 힘을 주고. 이렇게 쓴 글인데요. 참 글이 좋은 거예요. 인상적인 게 향기가 없는 꽃이라면 향수라도 뿌려서 향기를 내지 않았을까? 우리 글이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향기가 없더라도 더러운 냄새가 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걸 일단은 배설해서 작품을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가 더러웠죠. 좀 있으면 저녁도 드셔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작품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품인데 보이시나요? 작품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썼던 거 잘 정리해가지고 공모전에 내보세요. 내가지고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또 연말에 우리 또 책도 내야 되니까 한번 정리를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은성님의 건네지 못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다리하고 구름하고 나무가 이제 물든 거 보니까 가을에 찍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사진이 이쁘게 잘 나오고 구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건네지 못한 마음, 울부짖으며 쏟아져 흐른 눈물, 외치다 지쳐 피 맺힌 폐포들, 다 닿을 수도 없을 바에는 차라리 조각내어 허공 위로 던져버린다. 네, 이런 시를 썼는데요. 폐포들이 뭐죠? 폐포. 네, 폐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봐야겠네요.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게 되면 읽는 사람들이 힘들죠. 예. 그리고 약간 좀 시가 뭔가를 얘기하고는 있는데 너무 이제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읽는 사람이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냥 뭐지에서 뭔가 하고 이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든가 뭐 구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위로의 순간이에요. 위로의 순간. 지금 접시에 이제 뭐가 있고요. 옆에 화분, 옆에 화분에서 나뭇잎, 잠시만요. 자, 위로의 순간입니다. 접시에 이제 뭐가 있고요. 옆에 화분에서 이파리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위로의 순간, 흔들리는 고통 속 마음에서 배어나온 눈물. 그래도 쓰다듬는 찰나, 볼 빨개지도록 풋풋한 그 손길 하나 남으니 족하다. 그래서 아주 절묘한 사진, 절묘한 사진을 가지고 위로의 순간이라는 그 위로로 표현을 했네요. 잘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흔들리는 고통 속 이런 거는 사실은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어, 고통을 표현하는 다른 문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고통스럽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면 되지. 굳이 뭐 고통 속에 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음에 배어나온 눈물, 음, 쓰다듬는 자. 그래도 이런 것도 뭐 빼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다듬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서은아님의 바벨탑, 사진이 있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뭐 곤충들이 쌓아올린 뭐 그런 거 많이 보죠. 그런 사진인데 일단 사진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세히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거 좀 그러니까 이 뒷갓이니까 사진에서 주는 그 첫인상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있는 서치처럼 이렇게 간단한 구조의 대상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사진이면, 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확 드는데, 지금 이런 사진이 이렇게 있게 되면, 한참 봐야 되고, 또 이게 경계가 또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밑으로 더 내려서 찍거나, 밑에서 올려 찍거나 해가지고, 이 대상이 더 잘 보이게끔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바벨탑입니다. 어느 세월에 하늘에 닿을래? 어쭈? 이건 또 뭐야? 승리의 V자냐? 벌써 승리를 자축해서 어쩌려고 낙천적인 놈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게 마치 이제 바벨탑처럼 얘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담으셨는데 일단은 시 형태가 이렇게 대화치잖아요. 뭐 닿을래 뭐야 뭐 어쩌려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대화체보다는 그냥 딱 지정해가지고 종료해버린 게 나아요. 뭐뭐다, 뭐뭐야 이런 식으로 뭐뭐 할래, 뭐 한 거야 뭐 이렇게 묻는 그런 대답식 표현보다는 그냥 시 속에 있는 화자가 뭔가를 그냥 딱딱 결론을 짓는 그런 표현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시를 조금 사진도 조금 다시 한번 찍어 보셔야 되고 예,
시도 다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탑처럼 생겼는데 탑이 아닌 뭐 다른 걸로 설명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오늘 배운 똥으로 표현하는 데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괜한 투정. 예, 요거는 사진이 참 좋아요. 예, 구도는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조금 저녁 무렵에 오후 무렵에 이제 사진인 것 같죠? 예, 그래서 다리 조금 약간 오른쪽으로 더 왔으면은 이제 여백이 조금 더 생기니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약간 다리 조금 더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예, 그럼 이거는 포토샵으로 그냥 오른쪽을 이만큼 잘라버리면 돼요. 예, 포토샵으로 예, 오른쪽에 한 5분의 1, 5분의 1가량이나 한 4분의 1, 4분의 1이 넘어가고 한 5분의 1 정도 이렇게 잘라내면 될 것 같습니다. 괜한 투정, 웃냐? 웃음이 나오냐? 낮에 안 자고 나왔으면 웃기만 할 거 아니라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쓰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구체적인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시에서 화자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낮달이죠, 낮달. 예, 낮에 나온 달인데 웃기만 할 게 아니야?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속에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 예, 속에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발산을 해서 좀 더 주체하는 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정희님의 금줄이에요, 금줄. 여기 보면 놀이터 같습니다. 놀이터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그 줄이 쳐져 있어요. 근데 그 줄이 금줄로 보신 거예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문 앞에 걸어놓는 옛날에 금줄 그런 거 있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금줄. 37일이면 볼 수 있을까? 발길도 조심하고, 입도 조심하고, 얼굴 보는 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금줄로 표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사진이, 너무 사진 안에 너무 많아요. 이런 뭐 대상들이. 그러니까 이제 조금 산만스럽거든요. 예, 그래서 사진은 단조로운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 가지도 있고 여기 놀이터도 보이고 밑에 풀도 보이고 막 푸는데 전반적으로 사진 한 장 안에 너무 많은 개체가 있으니까 사진 봤을 때 뭘 봐야 되지? 또 찾게 되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구나 찾아도 주변 것들이 이제 좀 방해를 하니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디컷이라는 거는 사진 찍어서 어느 정도 편집은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사진을 잘라내고 이런 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찍은 거를 그림 프로그램, 포토샵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찍었으면 그 그림 수정하는 그런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깔으셔가지고 자르기 정도는 하셔도 돼요. 자르기하고 밝기 정도 어느 정도 조절하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주변을 더 잘라내서 조금 사진을 조금 단순하게 선택하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주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 안개를 보겠습니다. 이게 산 정상에서 찍은 거네요. 그쵸? 멀리 이제 바다도 보이는 것 같고 바다고 산에 안개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바다입니까? 하늘이군요. 하늘. 예, 하늘이고 산에 이제 안개가 이렇게 꼈네요. 안개. 멀리서 바라만 보던 바다. 짝사랑으로 말 한마디 못했는데 새벽부터 날 보러 파도가 왔다. 멀리서 바라만 보던 바다. 짝사랑으로 말 한마디 못했는데 여기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짝사랑으로 말 한마디 못했는데 뭐 한마디를 했다든가 뭐 그런 표현을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벽부터 날 보러 파도가 왔다. 그것도 좀
읽을 때 새벽부터 날 보러 파도가 왔다. 날 보러 파도가 왔다. 조금 이상하죠? 예. 표현을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교정을 볼 때는 항상 읽고서 발음에서 이제 걸른다 그랬죠? 그래서 발음이 좀 이상하거나 그런 거는 조금 바꾸셔야 돼요. 네. 사진은 네, 멋있게 잘 찍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 뭐 부안하고 어디하고 뭐 제주도하고 거기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뭐 찍어서 이렇게 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자체에서 지역을 홍보하려고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문학재 같은 것도 보면 그 대상의 그 지역의 성격에 맞는 그런 거 작품을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면 이번 주 다음 주에 부안이나 이런 데 한번 들르셔서 뒷가시도 좀 사진도 찍고 시도 쓰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풍선 아트 윤순이님 사진인데요. 예, 이렇게 사진이 깔끔하면서 단조롭잖아요. 그쵸? 포도 송이가 여러 개 있지만 포도 하나니까 이건 이제 단조롭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구도도 안정감 있게 좋습니다. 가지가 가운데 쭉 지나가고 열매가 이렇게 쭉 맺혀 있고 밑에 바닥도 보이고 안정적인 구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윤순이 님이 사진을 잘 찍으세요. 풍선 아트. 하나하나 불어 한 대 묶었다. 너무 불었나 무거운지 자꾸 처진다. 이렇게 했는데 포도를 풍선 아트로 보신 거예요. 풍선 아트. 풍선 아트로 해가지고 이게 자꾸 처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표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불었나 오늘은 유독 이렇게 대화체 형식이 많이 있는데 요런 거보다 그냥 어, 바로 끝나는 명료하게 딱 끝나는 그런 문장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음, 뭔가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뭔가 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 풍선이 터진다든가, 뭐 터질 것 같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성신님의 여름 눈송이. 사진이 특이해요. 이 사진인가 그림인가 이렇게 다시 볼 정도로 보는데 사진이 맞습니다. 사진이 맞는데 하얀색이죠. 예. 여름 눈송이. 모양도 눈송이 같아요. 일단은 사진이 절묘합니다. 사진이 절묘하고요.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식물이잖아요. 식물인데 여름으로 잘 모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여름 피어난 눈송이 떼약볕에 끄떡없고 소낙비 반기며 힘차게 일어선다. 힘차게 일어선다 하셨는데 그냥 이거 붙여서 힘차게 일어선다 한 줄로 하셔도 되고요. 굳이 뭐 꼭 5줄 안 맞추셔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진도 좋고 시도 좋고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저기요. 네,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제 작품 하나가 안 보이네요. 어느 분이죠? 이성신이요. 작품이 하나가 없습니까? 네. 뭐 없다 빠졌나 보네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있으면 뭐 다음 시간에 또 보면 되죠. 뭐. 공존. 어? 네. 공존 작품. 이거 하나밖에, 여기 밑에 있구나. 공존. 한번 볼까요? 이성식님의 공존이란 작품이네요. 길가 옆에 소나무 숲, 요렇게 표시했는데요. 공존.
지킬과 하이드가 나왔네요. 그쵸? 오늘 수업에 나왔던 지킬과 하이드. 한 몸에 피어난 생명체 공존. 이것도 좋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한 몸에 이게 너무 짧으니까 한 몸에 피어난 생명체.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밑에다가 뭘 더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사진이, 옆에가 더 나오던가, 옆에를 더 잘라내든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길이 더 나오던가, 길이 안 나오던가. 공존이 지금 소나무하고 요 풀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윌과 하이드. 한 몸에 피어난 생명체. 하고, 그 뒤에다가, 네. 뭔가 하고 싶은 메시지. 그러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 작품은 다 봤고요. 우리가 이제 많은 그 논쟁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그 작품에 메시지가 있어야 되느냐. 그럼 사실은 굳이 우리가 시나 소설이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시를 예를 든다고 하면 시를 썼을 때 시에 꼭 메시지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 상황이나 그것만 묘사하고 진술만 이해해서 어떤 상태만 얘기해도 읽는 사람이 뭔가를 느끼니까 뭔가 굳이 뭐 교훈적인 메시지를 뭐 준다 뭐 이런 거보다도 그 자체로만도 하나의 작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이제 감동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금 그 공존이라는 작품처럼 지킬과 하이드 그 아주 녹색의 숲과 다 말라간 풀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우리 삶에 빗대거나 특히 나에 빗대가지고 내 안에 있는 뭔가를 거기서 이제 분출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 때 읽는 사람들이 이거구나. 공감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메시지가 있는 작품들은요 나중에도 계속 회자가 돼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메시지가 없고 그런 진술과 묘사로만 된 작품은 그때 읽고서 좋다 하고 끝나는데, 뭔가가 감동을 줘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들은 나중에 누가 다른 작품을 얘기할 때 그 작품을 또 갖다 쓰게 되고, 이야기할 때 또 그 작품을 또 갖다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약간 후자 쪽에 시나 이런 작품에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짜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도 보면 결국에는 사자에서 완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자가 그 낙타에서 고난받은 그 모든 상황이나 이런 거를 아주 자유의 관점에서 멀리서 바라보고서 매듭을 지었지만 완결이 아니라는 거죠. 완결할 수 있는 거는 어린아이 그 순수함으로 뭔가를 매듭을 짓는 거죠. 그러면서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문학을 강연하는 사람이나 문학을 그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또 시인들에 따라서 작품론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굳이 여러분들이 뭐 저랑 공부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난 이거라고 생각해 하면 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 작품을 쓰면 되는데요. 마지막에 본 그 공존 작품도 사진이 좋아요. 근데 그 오른쪽에 도로가 나온 부분을 더 잘라낸다든가 아니면 아예 도로가 더 나오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5줄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짤막하게 5줄일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서 발음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되게끔 문장을 끊으면 돼요. 근데 너무 이렇게 한 단어씩 끊으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가면서 문장을 끊고 뒤에 몇 줄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작품 주신 것 같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공모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기 엽서시 공모전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 아니면 카페나 이런 데 검색을 하셔서 디카시 공모전이 뭐가 있는지, 또 지방이나 또 여러분들의 고향,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고향 출신이니까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지역에 하는 공모전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은 그 지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곳, 태어난 곳, 또 살고 있는 곳, 그곳에 사는 공모전이 있나 한번 알아보시고, 이번 주에는 좀 여러분 그동안 쓴 작품 정리해서 응모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디카 시를 계속 보내주면 되는데, 디카 시가 너무 얌전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우리가 뭐 디카시 대회가 한 게 뭐 7회, 5회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그 초보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시는. 예. 그래서 조금 디카시에서도 중요한 건 시거든요. 시가 있는데 약간 좀 발산을 하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막 표출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그런 시들을 한번 써보시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뭐 그렇게 잘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써서 내려가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제 디카시를 써야 하니까 그런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써서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